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준비 단장 역을 맡고 있는 백인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간송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4번째 강의를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간송 선생님께서 사실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거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서 일생을 다 바치셨지만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문화사업, 그리고 특히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간송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사업과 소위 유경 사업이라고 하죠.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면모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간송 선생님 이후에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에 활동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송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 해방하고 나서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뭐 이제 내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나무만 있으면은 괜찮다. 그래서 문화재를 모으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한 40년도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지금 앞에 화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송중고, 지금 보송중고죠. 보송중을 인수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익 선생님께서 이제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고종의 칙명을 받아서 민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고종의 의지를 받들어서, 보송이라는 이름 자체도 고종께서 이제 하사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흥학교 이부국가라는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세운 게, 흥학교 이부국가라는 것은 학교를 일으켜서 나라를 지탱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세운 게 보성학교였고, 그런데 이 보성학교가 그 뒤로 이제 이용익 선생이 이제 끝까지 한일합방을 반대하고 하면서 구금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졌고, 천도교 쪽으로 이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천도교 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1운동 때 천도교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보성에서 이 3.1 김이독립 선언문을 가장 많이 인쇄를 한 곳이 바로 이 보성학교였습니다. 일제가 그 전모를 파악하고 나서 이 보성학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영 상태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계 쪽으로, 천도교 쪽에서 불교계 쪽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재정이 이제 좋아지지가 않고, 그러다가 고계학원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재단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더욱더 재정은 더 악화돼서 이제 폐교의 위기에까지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간송께서 1940년에 이 보성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은 여러분들 이제 간송 선생님께서 이제 보성고의 졸업 사진을 찍은 1946년인데, 이게 이제 간송 선생님께서 당시에 교장을 여러 사람을 구했는데 도저히 못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송 선생님께 딱 1년간 교장직을 맡습니다. 그 맨 앞줄에 한 정중앙에 간송 선생님께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송께서 졸업 때마다 이 일종의 졸업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졸업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 사진이 여러분 뭐 선언서 5등은 차에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이독립 선언서죠. 직접 쓰신 김이독립 선언서입니다. 물론 3.1운동 때 쓰신 건 아니고 그 뒤에 이걸 직접 필사라고 해서 직접 쓰셔가지고 항상 졸업식 때 이거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본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성을 그렇게 인수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간송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내갈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문화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들의 가치와 의미를 밝혀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고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정말 어떤 것들이다, 그리고 얼마큼 중요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밝히는 것도 그걸 훨씬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는 분야에도 많은 재원을 쓰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례가 여기에 이제 다음 사진에 이제 책자 2개가 있는데요. 고고미술 창간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송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미술품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고고미술 동인회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에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간송 선생님께서 감당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 결과물로서 고고미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 연구 학술지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창간호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1960년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뒤에도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간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 한국미술사학회라는 곳이 우리나라 한국미술사 연구하는데 최대 학회거든요. 그래서 그 학회의 전신이 바로 이 고고미술 동인회였고 한국미술사학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술서가 있는데 그 전신도 바로 이 고고미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이 창간호, 고고미술 창간호 바로 옆에 오른쪽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부제를 잠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전영필 선생 2주기 기념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4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2주기라는 건 돌아가신 지 2년 된 기념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보건대 1962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간송 선생님 연결식 웅부 행렬이 있습니다. 지금 해화동 쪽을 지나가고 있는 행렬인데 1962년입니다. 간송 56세, 요즘식의 나이로, 옛날식 나이로 57세가 되겠죠. 당시로 해도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실제로 간송 선생님께서는 급성 신우염이라고 해서 뭐 거의 10여일밖에 알지 못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건데 갑자기 급서하신 거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제가 그 아드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5일장을 치르고 났는데 빚쟁이들이 그렇게 빚을 갚으라라고 수십 명의 빚쟁이들이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쟁이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빚인가. 이렇게 간성이 평소에도 검소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드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뭐 이렇게 사시진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빚을 질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빚인가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학자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을 이 생활비를 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빚을 졌다는 거는 첫 번째는 거의 다 돈을 쓰신 겁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 이미 거의 다 쓰셨고 당신이 후원하고 있는 건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후원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끼니를 못 챙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작가, 학자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면은 요즘식으로 하면 야 거의 뭐 1,000만 원만 빌려줘 봐. 뭐 2천만 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10명, 20명한테 보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송 당신께서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될지 몰랐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빚을 다 갚아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했더니 그 간송의 오래된 생가 99칸짜리 큰 기와집 그 집을 팔아서 그 집을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송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그 후손분들도 참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셨고 이어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간송님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는 일단은 모든 간송이 했던 일들이 일단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간송이 뭐 많은 문화재들은 보아가게 창고에서 뭐 그냥 잠시 묵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대로 이걸 둘 수는 없다. 그래서 후손들과 그다음에 간송 선생의 친구분들, 제자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간송의 유지를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그 보아각 그 간송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보아각을 이름을 바꿉니다. 간송미술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간송의 그 문화재를 모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 일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이제 간송미술관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송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그 유물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를 해서 1971년도에 첫 번째 간송미술관 전시를 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이 당시에 나왔던
전시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송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겸재정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 2차례씩 매해 작가별 또는 장르별 또는 시대별 이렇게 하면서 간송의 유품들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지금까지도 계속 정리를 하면서 1년에 2차례씩 봄, 가을 정기 전시를 계속 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발간된 도록들이죠. 팜플렛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지금 유리장 안에 쭉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 그래서 지금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문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전시만에서도 작년까지 93번, 93호 전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물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전시가 이제 100번이 넘게 전시가 됐지만, 그래서 실제로 간송선생님 유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제일 초기에는 일단 여기 이제 특히 애호가들 중심으로 많이 오셨어요. 근데 199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각 문화 뭐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국민들이 많이 이제 가지게 됐고, 199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간송미술관 관람객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들에 봐서도 간송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줄이 길거리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6시간을 기다려서 들어왔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제주도에서 전시를 보러 왔는데 충분히 보고 갔을 줄 알았는데 5시간이 넘어가면서 비행기를 놓칠 지경이다라고 해서 하소연하는 분도 있게 돼서, 그래서 전 국민적 호응을 받게 됐고, 신문에서도 뭐 국민미술관이라는 타이틀로 있는데, 문제가 간송선생님께서 1938년도에 이걸 지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와서 이게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관람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당시에는 비교적 큰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한계에 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간송미술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익재단으로서 조금 더 간송의 그까지 업적을 조금 더 소통하고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지금 이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DDP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거기는 이제 최신식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컨텐츠가 약했어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 관람객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 간송미술관은. 그러던 차에 이쪽 DDP가 지어지면서 좋은 하드웨어가 생기면서 DDP 쪽과 서울시하고 간송이 협업을 해서 DDP에서 전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시에 포스터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강의 또 주제이기도 했습니다는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간송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했고, 마지막은 대한 컬렉션이란 이제 또 전시를 또 했어요. 그래서 간송이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안의 우리나라의 컬렉션을 모았던 이런 것들을 일화를 중심으로 또 전시도 구성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통적 방식의 우리 문화재를 보여주는 전시도 했지만은, 올드 앤 뉴 해서 우리나라 현대 작가들이 간송의 일종의 추모하는, 간송을 추모하고 간송을 기리는 이런 전시를 한다거나, 또는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에서 간송의 소장품과 백남준의 작품을 콜라보로 하는 그런 기획도 했었고, 또는 미디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했던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과 정선의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나 이런 쪽하고 접목시키는 전시를 한다거나, 또는 영화하고의 콜라보에서 조선 최후의 거장에서 장승업과 그다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장승업을 가지고 칸 영화제에서도 취하선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와 장승업의 작품을 콜라보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점차 외연도 넓히고 어떤 소통의 폭도 이제 넓혀가는 작업을 거의 한 7년간에 걸쳐서 12차례의 전시를 통해서 그걸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음 장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캡션 사진인데요. KMM이라고 해서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형태의 어떤 뮤지엄을 온라인상에서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적인 콘텐츠를 확장을 시키면서, 또는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거기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간송의 가장 상징적 공간은 역시 보아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리고 또 지자체 일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보아각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리모델링이 지금 거의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 올 연말이 되면 리모델링이 끝날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아각 내에서도 다시 한번 전시를 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지금 대구의 시민들을 1차적으로 위한 강의인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간송재단이 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부터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대구에 지금 그 대구 수성구 삼덕동, 지금 대구미술관의 바로 옆에 부지에 대구간송미술관을 짓기로 하고, 이 서울간송미술관에서 있는 콘텐츠를 거의 순환하면서 전시를 하면서 대구, 경북, 넓게는 최소한 중부권 이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간송미술관의 작품들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구간송미술관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조감도가 있는데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2, 3월이면 충분히 완공이 될 거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할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 서울 보아각도 있고 또 대구간송 굉장히 규모도 보아각에 비해서 훨씬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전시, 그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의 전시, 그리고 이런 교육 또는 체험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보존 처리라고 부르거나 또는 수리 복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아름답고 소중한 작품들이 영원하기를 바라죠, 그죠? 근데 그 작품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그 열화라고 그러거든요. 점점 낡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재들이. 그 낡고 손상된 상태를 원래의 모습대로 이제 바꾸는 작업, 이걸 보존 처리하고 수리 복원이라고 하는데, 대구간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리 복원에도 굉장히 큰 역점을 두고 우리가 대구 그리고 경북 지역에 많은 특히 이제 지류 문화재라고 그러는데요, 종이나 섬유로 되어 있는 이런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어떤 대국민 또 대시민 이런 서비스를 대구간송을 중심으로 역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체험 그리고 이런 수리 보험까지 지금까지 간송이 길게는 뭐 60, 70년, 짧게는 10여 년 이상의 쌓아온 경험과 지혜 이런 걸 모아서 마지막으로 좀 대중들에게 훨씬 더 폭넓게 소통을 하고 또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대구간송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이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 간송의 어떤 삶과 간송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셨다면 대구간송 현장에 와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한다면 그 느낌과 또 그 울림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간송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학자들, 여러 명망가들이 추모사와 추도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와닿는 추모사의 한 대목이 바로 해곡 최순우 선생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오래 하셨고 미술사학계에서 큰 거목이셨던 이 최순우 선생께서 하신 추도사 중에서 이 대목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뭐냐면은, 자, 어느 한 사람의 덕망의 힘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간송은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돈이 많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 한 사람의 그 생각과 한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마지막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구 간송에 또 하나의 간송이 들어서는 이런 장면까지 보면서, 야, 이 간송이라는 사람의 그 의지와 그 힘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간송처럼 큰 돈을 물려받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각자 위치에서 나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간송과는 또 다른 길에서 한 사람의 덕망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다는 걸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송 선생님께서, 이거 사실은 보성고등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잠깐 읽어보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루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지녔던 영광스럽고 끈기 있는 노력보다도 한층 더 나라를 사랑하고 결의를 위하여 힘껏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산같이 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록 수십 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간송 선생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